제9장 다시 일어서는 자세, 희망을 품어라. 7전8기라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다. 내가 혹시 문신을 하게 된다면 이 네 글자를 지워지지 않게 잉크로 새길 것이다. 희망이란 무엇인가?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기대가 그 한 가지다. 날씨가 화창하기를 또는 앞길이 평탄하기를 바라는 희망이다. 이런 희망에는 책임이라는 부담이 따르지 않는다. 상황을 개선시킬 책임은 우주에 있다. 그릿을 좌우하는 희망은 이와 다른 종류다. 이 희망은 우리의 노력이 미래를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바탕으로 한다. 내일은 나아질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는 결심이다. 투지가 강한 사람이 품는 희망은 행운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다시 일어서려는 자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가로막힐 때. 나는 대학 1학년 2학기에 신경생물학을 수강했다. 매번 강의실에 일찍 가서 제일 앞줄에 앉아 모든 공식과 표를 공책에 받아 적었다. 빠짐없이 출석했을 뿐 아니라 주어진 자료를 전부 읽었으며 연수 문제도 모두 풀었다. 어려운 과목이고 고등학교 때 생물 수업이 미흡했기 때문에 첫 쪽지 시험을 보러 가면서 몇 군데가 약간 불안하기는 했지만 꽤 자신이 있었다. 쪽지 시험의 앞부분은 쉬웠지만 뒤로 갈수록 어려워졌다. 나는 당황해서 다 풀지도 못하겠다. 뭘 풀고 있는지도 모르겠네. 이러다 낙자해야겠어. 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런 생각은 당연히 자기 충족적 예언으로 작용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이 복잡해질수록 시험에 집중할 수 없었다. 마지막 문제를 다 읽기도 전에 시험 시간이 종료됐다. 며칠 뒤에 교수님이 쪽지 시험지를 돌려줬다. 나는 암담한 기분으로 형편없는 점수를 내려다보았고 얼마 후에 담당 조교의 사무실로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했다. 수강 취소를 심각하게 고려해야겠는걸? 조교가 충고했다. 이제 1학년이잖아. 아직 3년이 남았으니까 나중에 언제든 다시 들으면 돼. 저는 고등학교 때 AP 생물도 들었는데요. 내가 반박했다. 성적은 좋았어? A를 받기는 했는데 생물 선생님에게 배운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AP 시험을 보지는 않았어요. 이 말에 내가 수강 취소를 해야 한다는 조교의 직감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중간 시험을 앞두고 미친 듯이 공부했음에도 시험 시간에 거의 전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나는 결과가 나온 후에 다시 조교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이번에는 조교의 목소리가 더 다급했다. F가 있는 성적 증명서를 원하지는 않겠지? 아직 수강 취소가 가능한 기간이야. 수강을 취소하면 평점에 계산되지 않아. 나는 조교에게 시간을 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문을 닫으며 나왔다. 복도로 나와서도 울음을 터뜨리지 않은 나 자신이 놀라웠다. 나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따져보았다. 2번의 시험을 망쳤고 학기가 끝나기 전에 남은 시험은 오직 하나, 기말 시험뿐이었다. 쉬운 강좌부터 들었어야 했으며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을 학기 절반이 지나고서야 깨달았다. 그 강의를 계속 듣는다면 기말 시험도 망치고 성적 증명서에 F가 남을 가능성이 있었다. 수강을 취소한다면 그런 손실을 막을 수 있을 터였다. 나는 주먹을 꽉 쥐고 입을 앙다문 채 곧바로 학적바로 갔다. 그 순간 나는 신경생물학을 계속 수강하겠다고 다짐했고 실제로 그 학과를 전공했다. 돌이켜보면 전환점이 됐던 그날 나는 허물어졌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내 2발에 걸려 고꾸라졌다. 그 순간 그냥 쓰러진 채 있을 수도 있었다. 내 자신에게 바보같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 강좌의 수강을 취소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대신에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 라는 희망을 품고 스스로에게 도전적으로 말했다. 그 학기의 남은 기간에 더욱 열심히 공부했을 뿐 아니라 그 전에 하지 않았던 노력까지 했다. 나는 조교가 학생을 만나주는 시간마다 찾아갔다. 추가 과제도 부탁했다. 기말 시험에서 만점을 받아야 했으므로 시험 시간과 동일한 조건을 가정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시간에 쫓기면서 풀어보는 연습까지 했다. 긴장하면 시험 시간에 초조해야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도 당황하지 않을 정도로 내용에 통달하겠다고 다짐했다. 기말 시험이 다가왔을 때는 내가 문제를 낼 수도 있을 것만 같았다. 나는 기말 시험에서 A를 받았다. 그 강좌의 최종 학점은 비록 내가 4년간 받은 학점들 중 최하였다. 하지만 나는 그 학점을 두고두고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다. 미처 알지 못했지만 나는 신경생물학 과목에서 비틀거리는 동안 유명한 신비학 실험의 조건을 재현하고 있었다. 시계를 1964년으로 되돌려보자.
심리학과 박사과정 1년차였던 마틴 셀리그먼과 스티브 마이어는 창문도 없는 실험실에서 우리의 갇힌 개의 뒷다리에 전기 충격을 가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전기 충격은 무작위로 예고 없이 가해진다. 개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전기 충격이 5초간 지속되지만 우리 앞에 패널을 코로 누르면 바로 멈춘다. 옆 우리의 개에게도 똑같은 간격으로 전기 충격이 가해지지만 거기에는 전기를 차단할 패널이 없다. 즉 두 마리의 개에게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강도로 전기 충격이 가해지지만 첫 번째 개만 전기 충격이 지속되는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 전기를 64번 흘려보낸 다음에 두 마리의 개를 원래 우리로 돌려보내고 다른 개 두 마리를 데려와 동일한 절차로 실험을 반복한다. 다음 날은 셔틀박스라고 이름 붙인 다른 우리의 개를 한 마리씩 넣는다. 셔틀박스의 한가운데는 개가 뛰어넘을 만한 높이의 칸막이가 있다. 고음의 신호가 울리면 곧이어 셔틀박스에서 개가 서 있는 한쪽 칸의 바닥에만 전기가 흐른다. 전날 패널을 눌러 전기를 차단할 수 있었던 개는 거의 대부분 장벽을 뛰어넘으면 된다는 사실을 학습한다. 그들은 신호가 울리면 칸막이를 넘어서 안전한 칸으로 피한다. 그에 반해 전날 전기 충격을 통제할 수 없었던 개는 3분의 2가 형벌이 끝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면서 웅크리고 낑낑대기만 했다. 이 중대한 실험은 무력감을 낳는 요인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최초로 입증해줬다. 문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고통이었다. 내가 실패를 경험했던 학과를 전공하기로 결정한 지 몇 년이 지났을 때였다. 나는 셀리그먼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몇 사무실 건너에 있는 대학원생실에 앉아 학습된 무력감을 입증한 이 실험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나는 셀리그먼의 실험과 대학 1학년 때 내 경험의 유사성을 바로 알아보았다. 첫 번째 신경생물학 쪽지 시험은 내게 예상치 못했던 고통을 안겼다. 나는 상황을 개선하려고 애썼지만 중간 시험 결과를 받고 다시 충격을 받았다. 남은 학기는 셔틀박스에 해당됐다. 그렇다면 나는 두 번의 시험을 경험한 후에 상황을 바꿀 힘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을까? 중간 시험의 결과는 두 번의 시험에 이어 세 번째도 형편없는 점수를 받으리라고 암시하고 있었다. 또는 그 뒤 나의 행동은 최근에 피할 수 없었던 고통스러운 기억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부여잡은 소수의 개와 같았을까? 앞서의 고통이 특정 실수의 결과일 뿐이고 그 실수를 앞으로는 피할 수 있다고 보았을까? 최근의 실패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이를 털어버리고 결국에는 승리했던 다수의 경험을 기억해냈을까? 결국 나는 셀리그먼과 마이어의 실험에 동원된 개들 중에서 끈기를 보였던 나머지 3분의 1처럼 행동했다. 나는 다시 일어나 싸움을 계속했다. 1964년 이후로 10년 동안 진행한 추가 실험들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식욕과 신체 활동의 변화, 불면증, 집중력 저하 같은 우울증 증상을 초래한다는 결과를 확실히 보여줬다. 처음에 셀리그먼과 마이어가 동물과 인간은 무력감을 학습할 수 있다고 주장했을 때 동료 연구자들은 이를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받아들였다.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개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실은 인간의 사고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 심리학자도 거의 없었다. 모든 살아있는 동물은 벌과 보상에 따라 기계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당시 학계의 통념이었다. 다른 이유로는 설명되지 않는 자료가 산더미같이 축적된 후에야 마침내 학계도 그들의 이론을 받아들였다. 셀리그먼은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미치는 끔찍한 영향을 실험실에서 낱낱이 검토하는 동안 학습된 무력감에 대처하는 방안에 점차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임상심리학자로 다시 교육받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현명하게도 정신과 의사이며 우울증의 근본 원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선구적 역할을 한 아론 백의 지도를 받았다. 그 뒤 학습된 무력감의 이면에 대한 탐색이 활발하게 이어졌다. 셀리그먼은 이를 학습된 낙관주의라고 이름 붙였다. 셀리그먼의 새로운 연구에 시한 역할을 한 결정적 통찰은 원래 실험에서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피할 수 없는 전기 충격을 경험한 개들 중 3분의 2는 피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반면에 3분의 1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 앞서의 충격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통을 줄일 방도를 계속 모색했다. 셀리그먼이 역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연구하게 만든 것은 그 끈질긴 개들이었다. 셀리그먼은 곧 나쁜 일을 맞닥뜨리는 데는 낙관론자나 비관론자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의 차이는 그 일을 설명하는 방식에 있었다. 낙관론자는 을의 자신의 고통에 대해 일시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를 찾는 반면에
비관론자는 영구적이고 전반적인 원인을 탓했다. 셀리그먼과 그의 학생들은 낙관론자와 비관론자를 구별하기 위해 검사지를 개발했다. 그 검사지 문항의 예를 하나만 들자면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당신이 일을 전부 끝내지 못했다고 해보자. 이제 그렇게 된 주 원인을 상상해보라.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가? 이런 일련의 가상 상황을 읽고 작성한 답들이 일시적 원인 대 영구적 원인, 특수한 원인 대 전반적 원인의 기준으로 평가된다. 당신이 비관론자라면 나는 모든 것을 망쳐놔 라거나 나는 실패자야 라고 말할 것이다. 이는 영구적 원인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당신이 바꿀 수 있는 상황은 별로 없다. 또한 전반적 원인이기 때문에 업무 능력뿐 아니라 많은 일상적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길 것이다. 역경을 영구적이고 전반적인 상황으로 해석하면 사소한 문제가 대형 참사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포기해야 할 일처럼 보인다. 반면에 당신이 낙관론자라면 내가 시간 관리에 실패했어 라고 말할 것이다. 또는 주의가 산만해져서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했어 라고 설명할 것이다. 이런 원인들은 전부 일시적이고 특수한 원인으로 해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극복할 동기를 부여해준다. 셀리그먼은 이 검사지를 사용하여 비관론자가 낙관론자에 비해 우울증과 불안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더욱이 낙관론자는 정신건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영역에서도 적응력이 높았다. 예를 들어 낙관론자인 대학생들은 학점이 더 높은 경향이 있고 중퇴할 확률도 낮다. 낙관론자인 청년들은 중년까지 건강을 잘 유지하고 따라서 비관론자들보다 오래 산다. 결혼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낙관론자가 더 높다. 1년간 매트라이프 보험 설계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현장 연구에서는 낙관론자들이 직장에 남을 확률이 2배나 높으며 비관론자인 동료들보다 보험을 25% 더 판매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마찬가지로 통신회사, 부동산회사, 사무기기회사, 자동차회사, 은행 등의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낙관론자들이 비관론자들보다 판매 실적이 20에서 40%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 연구에서는 미국 올림픽 대표팀 선발전을 준비 중인 선수들을 포함한 최정상급 수영 선수들에게 셀리그먼의 낙관성 검사를 받게 했다. 그런 다음 코치가 각 선수에게 제일 잘하는 종목을 연습시키고 일부러 실제보다 낮은 기록이 나왔다고 알려줬다. 그 종목을 다시 연습할 기회를 주었을 때 낙관론자들은 최소한 처음만큼의 기록이 나왔지만 비관론자들은 훨씬 낮은 기록이 나왔다. 그리스의 전형들은 장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나는 낙관적으로 설명하는 이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언론인 헤스터 레이시 역시 독보적인 창의력을 가진 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똑같은 행태를 발견했다. 가장 실망스러웠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녀가 그들 모두에게 물었다. 예술가든 기업가든 사회운동가든 그들의 대답은 거의 똑같았다. 글쎄요, 실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생기든 거기서 배울 점이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 썩 잘 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밀고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죠. 마틴 셀리그먼이 2년간 실험실 연구를 중단했을 즈음 그의 새로운 멘토인 아론 벡은 자신이 받았던 프로이트 학파의 정신 분석 수련에 의문을 느끼고 있었다. 당시 대다수 정신과 의사처럼 벡은 모든 정신질환의 원인이 무의식 속에 있는 아동기의 갈등 때문이라고 배웠다. 그러나 벡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괴롭히는 문제에 대해 그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으며 환자의 생각, 그들의 자기 대화가 치료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담한 주장을 펼쳤다. 실직, 직장 동료와의 언쟁, 깜빡 잊고 있던 친구에게 전화하지 않은 일 등 동일한 객관적인 사건이 매우 다른 주관적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통찰이 벡의 새로운 접근법의 토대가 됐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은 객관적인 사건 자체가 아니라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사실이다. 인지행동 치료는 환자들이 보다 객관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사고하게 도와줌으로써 우울증을 비롯한 심리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는 우리가 아동기에 어떤 고통을 겪었든 부정적인 자기대화에 유의하는 법을 배운다면 부정적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 다른 기술들처럼 우리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낙관론자처럼 해석하고 반응하도록 연습할 수 있다. 인지행동 치료는 현재 우울증의 심리치료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며 그 효과가 항우울제보다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입증됐다. 역경을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교사.
내가 그릿 연구의 발판을 마련한 지 몇 년 뒤에 티치 포 아메리카, 이하 TFA,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사 양성 및 지원을 하는 비영리 단체, 가난한 지역으로 대학 졸업생들을 보내 아이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의 최고 경원자인 웬디 코프가 마틴 셀리그먼을 만나러 왔다. 당시 그의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이었던 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 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첫째, TFA는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 수백 명을 교육 여건이 어려운 전국의 교육부에 보내고 있었다. 나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교직은 그릿이 필요한 직업이며 TFA에서 교사를 배정하는 도시와 농촌 교실만큼 그릿이 필요한 곳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둘째, 코프 본인이 그릿의 전형이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그녀는 프린스턴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에 TFA를 구상했고 결국에는 꿈을 포기하고 많은 이상주의자들과 달리 그 꿈을 고수하며 미국에서 매우 큰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비영리 교육단체 중에 하나를 맨손으로 이뤄냈다. 끈질긴 목표 추구는 TFA의 핵심 가치인 동시에 친구와 직장 동료들이 코프의 리더십을 묘사할 때 흔히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 세 사람은 그날 회의에서 역경을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교사는 비관적인 교사에 비해 투지가 강하며 그 투지는 훌륭한 수업을 예측해주는 변인이다라는 가설을 수립했다. 예를 들어 낙관적인 교사는 수업에 비협조적인 학생들을 도울 방법을 계속 찾겠지만 비관적인 교사는 더 이상 어쩔 방법이 없다고 여길 것이다. 그 가설이 참인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TFA 교사들이 학교에 부임하기 전에 낙관성과 그릿을 측정하고 1년 뒤 그들이 학생들의 학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향상시켰는지 알아보기로 결정했다. 그해 8월 TFA 교사 400명은 그릿 척도와 셀리그먼의 낙관성 검사를 마쳤다. 나쁜 일에서는 일시적 원인과 특수한 원인 탓으로 돌리고 좋은 일에서는 영구적 원인과 전반적 원인 탓으로 돌리는 정도가 강할수록 낙관적인 대답으로 처리됐다. 그 반대의 경향이 심할수록 비관적인 대답으로 간주됐다. 이 조사 연구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측정한 변이는 행복이었다. 우선 행복이 훌륭한 업무 실적의 결과일 뿐 아니라 중요한 원인일 수도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조금씩 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투지가 강한 교사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궁금했다. 한결같은 열정과 투지는 대가를 치러야 얻을 수 있는가? 아니면 투지가 강한 동시에 행복할 수 있는가? 1년 후 TFA에서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 양상을 토대로 각 교사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표로 만들어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낙관적인 교사들이 더 투지가 강하고 행복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그들의 투지와 행복감이 1년간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더 높일 수 있었던 이유로 밝혀졌다. 나는 한동안 그 결과를 응시하다가 내가 교실에서 가르쳤던 경험을 회상해 보았다. 오후에 화가 나고 지친 상태로 퇴근했던 많은 날들이 기억났다. 내 자신의 무능, 맙소사 난 정말 바보야. 과 아이들의 무능, 얘는 이걸 또 틀렸어. 이건 절대 못 배우겠군. 을 탓하는 비극적인 자기 대화와 싸웠던 기억도 났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써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라며 이런 생각도 했다. 초콜릿바를 가져가서 여러 조각으로 나눠 보여주면 아이들이 분수 개념을 이해할지도 몰라. 월요일마다 전체 학생들에게 사물함을 싹 비우라고 하면 깨끗이 사용하는 습관을 들일 거야. 웬디 코프의 직관과 TFA의 젊은 교사들에게서 수집한 자료, 그릿의 전형들과의 면담, 50년 동안 축적된 심리학 연구 결과들이 전부 동일한 상식적 결론을 가리켰다. 상황을 개선시킬 방법을 계속 찾는다면 마침내 그것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반해 방법이 없을 거라 지레 짐작하고 포기한다면 단언컨대 절대 찾지 못할 것이다. 자주 인용되는 헨리 포드의 말을 빌리면 이와 같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을 것이다. 낙관적 사고방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마틴 셀리그먼과 스티브 마이어가 무력감과 지각된 통제감 부족의 연관성을 살피고 있을 즈음에 캐럴 드웩은 심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다. 드웩은 남들이 포기하는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늘 강한 흥미를 느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한 뒤 바로 심리학 석박사 과정에 들어가 이 문제에 매달렸다. 셀리그먼과 마이어 교수의 연구는 젊은 시절의 드웩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두 사람의 연구 결과를 믿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다. 고통의 원인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귀속시키면 심신이 무력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애초에 그런 귀인 방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녀는 왜 어떤 사람은 낙관론자로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비관론자로 성장하는지 의문을 품었다. 드웩은 초기에 여러 중학교의 재학생들을 상대로 다음 연구를 진행했다. 그녀는 교사와 교장, 학교 심리학자 모두에게서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유독 무력감을 느낀다고 평가받는 남녀 학생들을 파악했다. 그녀는 이 학생들이 노력이 아니라 지적 능력의 부족 때문에 실수한다고 믿고 있으리라 예견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학생들을 비관적으로 만든 요인이 단지 이딴 실패 경험이 아니라 성공과 학습에 대한 핵심 신념일 거라고 의심했다. 드웩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눴다. 절반의 학생들은 성공 경험 프로그램에 배정됐다. 이 집단은 몇 주 동안 수학 문제를 풀면서 매 시간 몇 문제를 풀었던 상관없이 잘했다는 칭찬을 받았다. 나머지 절반의 학생들은 귀인 재훈련 프로그램에 배정됐다. 이 집단도 수학 문제를 풀었지만 문제를 많이 풀지 못했다는 지적을 가끔씩 받았으며 결정적으로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 후에 모든 학생에게 쉬운 문제와 매우 어려운 문제가 섞인 문제지를 풀게 했다. 드웩은 이전의 실패가 무력감의 근본 원인이었다면 성공 경험 프로그램이 동기를 강화시켜 주었을 거라고 추론했다. 반면에 학생들이 자신의 실패를 해석하는 방식이 문제였다면 귀인 재훈련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드웩이 얻은 실험 결과에 의하면 성공 경험 프로그램에 배정됐던 학생들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훈련 이전과 마찬가지로 쉽게 포기했다. 이와는 매우 대조적으로 귀인 재훈련 프로그램에 배정됐던 학생들은 어려움에 부딪힌 후에 더 노력했다. 그들은 실패를 자신에겐 성공할 능력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더 노력해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하도록 학습한 듯했다. 그 후 40여 년 동안 드웩은 이 문제를 깊이 탐구했다. 곧 그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각각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한 개인적 이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드웩이 사람들에게 질문했을 때 즉각 대답이 돌아왔다는 점으로 미루어 세상에 대한 관점은 의식에 존재한다. 하지만 인지행동 치료 중에 꺼내놓은 많은 생각들처럼 질문을 받을 때까지는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음은 드웩이 지능에 관한 개인적 이론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4가지 문항이다. 지금 내 문항을 읽고 당신은 각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생각해보라. 지능은 아주 근본적인 개인 특성으로 당신의 힘으로 변화시키기 힘들다. 당신은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지만 당신의 지적 능력을 바꿀 수는 없다. 당신의 지능이 얼마가 됐든 언제든지 상당히 변화시킬 수 있다. 당신은 언제라도 지적 능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앞에 두 문항에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뒤에 두 문항에는 그렇지 않다고 고개를 저었다면 드웩은 당신이 고정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진단할 것이다. 또한 만약 그 반대라면 당신은 성장형 사고방식에 가깝다고 말해줄 것이다. 나는 성장형 사고방식이란 사람이 정말로 변할 수 있다는 깊은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성장 지향적인 사람들은 만약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고 제대로 지원을 받는다면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더 똑똑해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는 법이나 영업 전략 등을 배울 수는 있지만 이런 기술을 배우는 능력, 즉 재능은 훈련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기 재능을 믿는 사람 중에도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이가 많은데 이런 생각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없는 길은 없으며 언젠가는 이런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럴 때 고정형 사고방식은 큰 골칫거리가 된다. C-학점, 불합격 통보, 직장에서의 실망스러운 업적 평가 등의 장애가 당신을 길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이런 장애를 자신에게는 필요한 자질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증거로 해석하기 쉽다. 반대로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더 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믿는다. 사고방식은 낙관성처럼 모든 생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성장형 사고방식을 지녔다면 학교 생활도 더 잘하고 정서적, 신체적으로도 건강하며 타인과 굳건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몇 년 전 드웩과 나는 2,000명이 넘는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장형 사고방식을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성장형 사고방식을 지닌 학생들이 고정형 사고방식의 학생들보다 그릿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나아가 그릿이 높은 학생들은 성적이 더 좋으며 졸업 후에 대학에 진학하고 학위를 딸 가능성도 더 높았다. 그 후 아동과 성인에게도 성장형 사고방식과 그릿을 측정해 본 결과 모든 표본에서 둘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드웩은 그 대답으로 당신의 성공 및 실패의 역사에 있어 그 결과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 특히 권위 있는 인물들의 반응을 지목할 것이다. 당신이 어린 시절 무언가를 아주 잘했을 때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떠올려 보라. 당신의 재능에 대해 칭찬받았는가 아니면 노력에 대해 칭찬받았는가. 어느 경우였든 아마 지금의 당신은 그때 들은 것과 동일한 언어로 승리와 패배를 평가하고 있을 것이다. KIPP 교사 양성 과정에서 타고난 재능보다 노력과 학습을 칭찬하라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Knowledge is Power 프로그램, 지식이 힘이다 프로그램의 약자인 KIPP는 티치 포 아메리카의 투지 넘치는 젊은 교사였던 마이크 파인버그와 데이브 레빈에 의해 1994년 시작됐다. 현재 미국 전역의 7만 명의 초중고등학생이 KIPP 스쿨에 다니고 있다.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킵스터라고 부르는 학생들의 대다수는 저소득 가정 출신이다. 거의 모든 킵스터가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한다. KIPP 스쿨 교사들은 교육기간 동안에 작은 수첩 하나를 받는다. 수첩의 한쪽에는 교사들이 좋은 의도로 흔히 사용하는 경례의 말이 쓰여 있다. 그 옆에는 인생이란 스스로에 대한 도전이며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우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할 표현들이 쓰여 있다. 그 중에서 모든 연령대에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아래 표에 열거되어 있다. 당신이 부모나 감독, 코치, 멘토라면 앞으로 며칠 동안 자신이 쓰는 표현에 주의하면서 그 말들이 자신과 타인에게 어떤 신념을 강화하는지 관찰해보기를 제안한다. 성장형 사고방식과 그릿을 약화하는 표현. 너는 타고났어. 마음에 든다. 적어도 노력은 했잖니. 참 잘했어. 굉장한 재능이구나. 어려운 거야. 설령 못하더라도 상심할 것 없어. 이건 네 강점이 아닌가 보다. 네가 기여할 다른 일이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스포츠에서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훈련하라는 말이 있다. 나도 이 경언에 담긴 지혜에 동의하지만 기술은 연습을 통해 향상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성장형 사고방식과 그릿을 강화하는 표현. 열심히 배우는구나. 마음에 든다. 결과가 안 좋았네.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어떻게 하면 나을지 이야기해보자. 참 잘했어. 더 개선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 어려운 거야. 아직 못한다고 해서 상심할 것 없어. 나는 목표 기준을 좀 높게 잡아. 같이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줄게.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경계하라. 말로 희망을 키워줄 수도 있다. 하지만 성장형 사고방식의 모범을 보이는 행동, 즉 사람은 학습을 학습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작가이자 사회운동가인 제임스 볼드윈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새겨드는 법이 없지만 어른들의 행동을 모방하는 데는 선수다. 이는 데이브 레빈이 가장 즐겨 인용하는 구절 중 하나다. 나는 그가 이 구절로 KIPP 워크숍을 시작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이는 내 실험실의 심리학자 박다은도 최근에 확인한 사실이다. 그녀는 1년 동안 1학년과 2학년 교실을 관찰하면서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그들과 다른 학생들의 차이를 강조하는 교사들은 무심결에 어린 학생들에게 고정형 사고방식을 심어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학기가 지나는 동안 그런 교사에게 배운 학생들은 쉬워서 많이 맞힐 수 있는 게임과 문제를 선호하게 됐다. 한 학년을 마쳤을 때 그 학생들은 사람마다 정해진 재능이 있고 이는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는 말에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마찬가지로 드웩과 공동 연구자들은 부모들이 아이의 실수나 나쁜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반응할 때 아이가 고정형에 가까운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 부모가 스스로 자신이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을 때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의 행동을 모방한다. 이런 상관관계는 회사 환경에서도 성립된다. 버클리 대학교 교수인 제니퍼 채트먼과 그녀의 공동 연구자들은 포천 선정 1000위권 내의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고방식과 동기, 복지에 관해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업에 따라 사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달랐다.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회사의 직원들은 이 회사는 어느 정도 재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으며
재능은 정해져 있다고 믿는다와 같은 설문 문항들에 동의했다. 그들은 회사가 소수의 최우수 직원들만 우대하고 다른 직원의 발전에는 별로 투자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리고 이렇게 응답한 직원들은 비밀이 있다. 절차를 무시한다. 남을 앞지르기 위해 속임수를 쓴다는 문항에도 동의했다. 그와 반대로 성장형 사고방식 문화를 가진 회사의 직원들은 동료를 신뢰할 수 있다. 회사가 혁신을 장려한다. 회사가 모험을 지지한다는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7%, 49%, 65%가 더 높았다. 당신은 성공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당신을 실망시킨 사람에게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추측하건대 당신이 성장형 사고방식 개념을 아무리 지지해도 고정형 사고방식으로 돌아갈 때가 종종 있을 것이다. 적어도 드웨과 셀리그먼, 나는 그렇다. 우리 세 사람 모두는 각자의 지도학생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물을 가져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좋을지 알고 있다. 우리는 따뜻한 격려가 자동 반사처럼 나오기를 바란다. 실수에 대해 좋아, 여기서 배울 점은 뭐지? 라는 태도를 갖기를 열망한다. 하지만 우리도 사람인지라 자주 좌절한다. 조급함을 내비치기도 한다. 학생의 능력을 판단할 때 불현듯 의구심을 느끼면서 앞으로 더 발전할 방안을 생각해주는 중요한 과업을 잠시 잊기도 한다. 대개 사람들의 내면에는 성장형 사고방식을 지닌 낙관론자 바로 옆에 고정형 사고방식을 지닌 비관론자가 나란히 존재한다. 몸짓, 언어와 표정, 행동이 아니라 말만 바꾸는 실수를 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